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위 1%만을 위한 최고의 방송 블랙라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블랙라벨을 맡은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월요일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이 거의 없는 한 2주간 시간을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블랙라벨 너무 보고 싶다,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문자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저희 수석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계좌의 품격을 높여주는 수석위원님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지환, 박원재 수석위원님들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거의 지금 월요일이 거의 한 3주 만에 저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개편을 하고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했는데 대체 공휴일 때문에 물론 그때 잘 쉬었지만 월요일 수석위원님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지환 수석위원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이제 녹화 방송으로 이제 꾸준히 찾아뵀었고 우리가 그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함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필 이제 이럴 때 조금 이제 조정받는 시장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 블랙라벨 프로그램은 어떤 이제 단편적인 종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증시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어떤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전달해 드리느냐가 저희들의 몫이지만 저는 이제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함께해서 사실 마음은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는 항상 뭔가 좀 쫓겼다면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뒤에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계시니까 좀 마음도 편안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한 섹터나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제 경제 방송을 보시더라도 정말 1% 정도는 좀 볼만하다라는 솔경제TV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수석위원님, 이지환 수석위원님께서 박 위원님이 있어서 마음이 좀 든든하고 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박 수석위원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통상 이러면 이제 리스폰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오히려 제가 그런데 이제 아마 이지환 수석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 역시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손쉽게 진입장벽이 없이 들어왔지만 들어오는 순간은 실전이죠. 작년처럼 그냥 어떤 걸 사도 오르는 시장은 10년에 한 번 있는 장이고요. 대체로는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흐름이 빠르게 간다든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체크하려면 사실은 짧은 시간에는 좀 곤란하고 그 사람이 해왔던 이력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힘이 됩니다. 네. 아마 이지환 수석위원님도 저처럼 금융권에서 수많은 금융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와중에서 아주 다각도로 중요 부서에서 중요 업무를 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금융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경험을 어떻게 녹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할까는 이제 저희들 몫이겠지만 짧은 시간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 더불어서 한번 녹여서 간결하게 이 시간에 한번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두 수석위원님들을 이제 양측에 두고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정말 시작도 좀부터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분명히 이 방송을 보면서 얻어가는 게 있는 방송이길 바라면서 오늘도 방송 진행을 좀 해볼 텐데요. 하루 벌어서 하루 기쁜 그런 방송을 만들지 않겠다. 좀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린 만큼 오늘의 주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수석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고품격 상위 1% VIP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에서 좋았던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뭐 콘텐츠 관련주들 저희는 뭐 시장에서 오늘 팔딱팔딱 뛰었던 이야기들은 나누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심도 있고 시장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 주제가 테이퍼링이 임박했고 기로에선 증시 긴급 진단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처음에 가져와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위원님?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요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시장은 항상 그 예측과 대응을 해야 되죠. 예측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을 그냥 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왔으면은 이런 게 이제 어떻게 종결이 되고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쪽에서 준비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측과 대응은 필요합니다. 아마 여름쯤에 제가 이제 8개의 양봉이 쓴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다음 월봉부터는 이게 기록입니다. 40년 역사에 한 번도 없는 기록이기 때문에 올라온 각도로 봤을 때 이제 7월부터는 조금 음봉에 대비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네. 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얘기 이후에 이제 그 7, 8, 9월 달 계속 연속 음봉에 10월까지 가는데 작년에 제가 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근거는 4가지였습니다. 네. 뭐냐 하면 시장을 볼 때는 모든 세상의 일이 다 변수가 되지만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그 모든 건 다 노이즈고 시장을 핵심을 짓는 주요 변수로만 갖고 파악하면 편하다. 그래서 그 주요 변수는 제일 큰 게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냐, 시장에서 돈이 나가는 구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유동성이 작년에 사상 최고의 유동성 폭탄을 맞을 만큼 융단폭격으로 하늘에서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니 이거는 이런 시장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였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 세계의 수도꼭지를 관장하는 수도청장이 그냥 꼭 잠갔죠. 그래서 금리는 제로예요, 제로. 더 내려갈 수가 없죠. 더 내려간다는 거는 일본이나 유럽처럼 성장이 마이너스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정상적 경로로서 제로금리라는 건 더 내려갈 수 없는 금리다. 그러면 모든 자산 베이스는 금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더 낮을 수 없다면 우리 할인율이라는 게 있죠. 미래에 현금을 할인하는데 할인이 없다. 그럼 주식 평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 번째는 기업 실적이었는데 기업 실적이 작년 코로나 때 1, 4분기, 2, 4분기 죽은 이후에 그다음부터 돌아서면서 계속 서프라이즈가 진행되죠. 그리고 작년 좋았고 올해 좋았고 내년까지 좋아지는 전망이 나오는데 단 순증은 올해가 피크아웃이 맞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YOY로 통계를 내면 올해는 피크아웃이 맞고 그러면 피크아웃을 잘 봐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올해 실적보다 떨어지느냐 역성장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피크아웃이 이게 역성장하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성장률 둔화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골디락스로 갈지 디플레로 갈지가 고민일 텐데 요새 이런 논란의 중심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게 없고 마지막에 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외국 투자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35% 비중이다 보니 이들은 환율 베이스로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1,100원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때 그러면 환율이라는 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그 나라의 통화의 가치 이걸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 요즘 1,200원을 넘나드는 확률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환율하고는
맞지가 않다. 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무조건 제가 고랄했죠. 근데 제가 7월부터 관점이 바뀌죠. 이 네 가지가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연준의 스탠스가 9월 달에 FOMC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줄 알았는데 일시적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해요. 그러면서 테이퍼링 일정을 좀 길게 잡을 줄 알았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테이퍼링 일정을 얘기했고 금리에 대해서도 점도표가 좀 땡겨졌죠. 네. 이게 이제 달라진 요인인 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요새 공급망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거 뭐 물건을 받고 싶은데 정상적으로 물건을 못 받아요. 소위 얘기해서 물류 대란, 공급난, 원자재. 그러면 이게 원가의 상승 요인이 될 텐데 가격 전가를 하는 기업은 괜찮겠지만 가격 전가를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준비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의 최종적인 결정은 수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죽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수요가 미국 중심으로 여전히 왕성하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노이즈일 뿐이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의 문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머징이 흔들리는 중에 대한민국은 해외 민감도가 너무 높은 국가예요. 네. 의국환이 드나드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본국 송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자판기 같은 한국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매도가 쉽게 나오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나오는 거는 펀더멘탈을 반영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우리의 환율 구조를 보면 1,200원을 넘나듣는다는 건 대외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넘었던 환율이에요. 그렇죠. 티핑 포인트인데 이번에 서로 넘는다 해서 해외에 무슨 악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그렇게 민감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수요를 보고 따라가 보자. 자, 그러면 작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환경에서 노이즈라는 환경이 생겼습니다. 실적도 유동성도 환율도 금리도 다 변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을 바꿀 만큼 팩트를 바꾸느냐 이걸 추적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걸 지난번 화요일 방송에 1시간 동안 제가 지표를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지금이 인플레냐 디플레냐를 싸우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 공급망 장애를 갖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구조적인 문제냐 마찰적인 요인이냐를 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뉴스 헤드라인은 상상의 나래를 펴기 때문에 이게 막혀서 원유가 오르면 100불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제조원가가 올라가서 가격 전가가 안 돼서 힘들고 수요가 죽는다.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수요가 안 나오니까 성장은 죽고 이게 디플레 논리다. 그렇게 따라가면 디플레가 맞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랬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엄청난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마찰적 요인일 거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LA 롱비치 항에 떠 있는 수많은 컨테이너 선들을 보고 야 이거 해결해라. 24시간 돌려라. 이런 지시를 했죠. 국가마다 인프라가 다 틀리죠. 아마 대한민국 맡겼으면 그거 다 해결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퇴근 종이 딱 치면은 리프트 딱 서 있는 상태에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근로 환경에서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 풀린다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계속 구조적으로 악성의 문제로 진행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결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방향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가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준 파월 의장이 연초에 얘기한 대로 일시적 한번 몇 개월 있다가 싹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이 마찰적 요인이 이제 해소될 때까지 조금 가겠구나. 그렇지만 급등을 할까? 이걸 추적해 보시고요. 두 번째, 환원 수급적인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기업의 실적 피크아웃 얘기는 1사분기부터 얘기했는데 매 분기 지금 실적이 서프라이즈예요. 미국도 지금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단단한 수요가 있어요. 이 단단한 수요가 살아있는 한 공급은 물건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공급을 안 하는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건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공조가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무너짐으로 해서 많이 위축됐죠. 공조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럼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들은 준비를 합니다. 기대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사재기라는 걸 합니다. 지금 모든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의 재고가 바닥입니다.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은 리스타킹을 할 거예요. 내 곳간부터 채워놔야 되니까. 우리는 재고가 없어서 아주 돈 벌 기회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에 피크아웃인지 아니면 이 리스타킹을 통해서 공장 가동이 정말 3교대, 4교대로 24시간 돌려야 될지는 내년에 가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 내년도에 공장 가동률이 24시간 풀로 이제 델타 변이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동남아 제조국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세상은 유통은 기업 실적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추적하는 게 투자자가 할 일입니다. 너무 가격만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가격을 보면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투자자가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흥분해서 비싼 가격에 사게 되고 공포에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게 됩니다. 언제나 고가 매수, 저가 매도.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 계좌는 그냥 없어져 버리죠.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얼추 이제 이 마찰적 요인 해결되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찰적인 요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안심을 좀 시켜주셨습니다. 테이퍼링 이야기로 좀 주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시장의 큰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테이퍼링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굳이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아도 시장이 정상화에 가죠. 그렇죠. 어차피 가야 될 길. 그러니까요. 어차피 잠궈야 되는 게. 왜 두렵다고 생각하냐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떼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줬으면. 그러면 뭐 돈잔치를 좀 하자. 근데 이거를 어차피 가야 될 길이고 실적으로 끌고 가는 장이 네. 정말 화려하고 길고 더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떼를 쓸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발굴을 해서 네. 거기에 옮겨 타면 되는 건데 단 여기서 주의할 거 금융 장세는 다 가는데 실적 장세는 절대로 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버는 사람만 가겠죠. 어느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네, 향후에 봐야 될 그 부분이 어딘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우리 박원재 수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자 달러 강세화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지환 수석위원님과도 이슈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수석위원님께서는 시장 최근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의 이제 사실 좀 전에 박원재 수석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랑 네.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거의 지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이게 구조적으로 진짜 디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징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으로 어쨌든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결국 이거는 일시적이고 마찰적인 요인으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구조적으로 기조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한 3주간 악재를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이제 랩업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 박수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증시 핵심 이슈들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 폭등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 구조적일까? 코로나19 이후에 수요의 확대 혹은 물류 대란 여기에 공장에 대한 셧다운 문제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에 맞물리면 일시적으로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미드 코로나로 가면 70% 이상은 물류라든지 공장 셧다운에 대한 공급 부족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 중국과 호주의 관계나 뭐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런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기조를 잡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과 지금 미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중국과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면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서로 양극단을 갖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꼭 서로 필요한 부분은 합의점을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분까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미드 코로나로 넘어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원자재 가격 인수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게 바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급등인데요. 러시아의 공급망 그 스트림 2 라인에 대한 언급이 나온 후에 급락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5% 가까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조적으로 가격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가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제 생산에 돌입을 했고 미국도 지금 이제 공장 재개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드러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원자재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시적인 부분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양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상승은 오히려 경기 확장과 맞물린다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이제 테이퍼링을 앞두고 이게 이제 증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냐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테이퍼링 사례를 보면 2013년도 이후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테이퍼링을 앞두고 한 달 전에 조정이 들어왔다. 제가 강조를 드렸고 대부분 그 평균 조정가 그 폭을 보면 다우지수 기준으로 5% 내외, 그럼 곱하기 이 정도 하면 우리 지수 한 10% 내외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제가 이미 조정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좀 많이 강조를 드렸고 실제로 이번 고점 대비 조정 폭을 보면 다우지수가 한 5.4% 정도, 나스닥이 한 8%, S&P가 6%,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12%.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테이퍼링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폭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그 예상했던 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테이퍼링 임박해서 우리가 뭐 과거의 사례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은 증시 조정 폭을 보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이미 들어왔다. 바닥을 확인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신호 들어가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금융, 특히 은행권의 실적의 대폭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9월, 정확하게 이제 6월 이후부터 상당한 그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종목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로 이제 이 종목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적 발표를 나가는 종목들을 보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눈높이가 낮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지금 컨센서스 상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 하나 우습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절대적인 실적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높냐 낮냐가 중요한 거지 예상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오면 그 실적은 안 좋다고 인식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처럼. 근데 지금 3분기 실적은 대부분 눈높이가 충분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다음 이제 그 지표인데요. 8월, 9월 달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9월 달을 고비로 10월부터 발표되는, 그러니까 9월 이후 발표되는 지표들은 특히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미국의 민간 고용이나 혹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긴급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고 공장이 이제 셧다운되면서 고용이 좀 나빠졌는데 사실 그 9월 달, 8월 달에 우리가 고용 지표를 좀 유심히 보면 실제로 이 고용이 나빴던 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일하러 나오지 않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미국에는 이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천만 명 정도가 월급만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일하러 나갈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실제로 그 잡에 대한 그 어플라이가 떨어진 거지. 이 잡은 1,000만 건 이상씩, 1,100만 건 내외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둔화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이 악화되는 이런 우려하는 디프레션 상황이 아니라 일자리는 충분히 나와 있지만 코로나19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일자리를 꺼려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안 나왔던 부분이 9월 말일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보조금이 모두 다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부터는 실제 좋든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 지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잡에 대한 사이즈나 혹은 실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8, 9월 달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안 좋을 때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9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표가 이전에 8, 9월 달처럼 증시에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증시를 좀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은 크게 지표에 대한 우려감도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매수하면서 그때부터 수급이 좀 바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 그 9월 달, 10월 달을 보면 악재는 굉장히 쏟아지는 데 비해서 사실 증시가 이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로 12%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본다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네이버, NC소프트 이 5개 종목을 제외하면 이 5개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IT 성장률로 대변되는 반도체 쪽이나 혹은 정책 리스크를 안고 있던 플랫폼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외국인들은 약 3조 원 정도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TS상의 매도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이 5개 종목에 대한 매도 부분인데 이 5개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시장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나 금리 인상 수혜주 쪽으로는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시장의 방향은 좀 전에 우리 박수석 위원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은 테이퍼링과 이 위드 코로나 이 양 가지 축이 결국은 큰 시장의 흐름이고 저도 그 박수석 의원님처럼 이거는 피해가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이고 좀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으로 받아야 될 조정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과거의 데이터를 본다면 테이퍼링 직전 한 달 전에 조정은 5%, 이후에 상승은 평균 26%, 5배나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 필요 없이 다만 이제 시장의 방향은 유동성이 이제 과거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고 버티면은 계좌가 어려워지는 거고 시장의 흐름을 쫓아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수익을 또 만들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두 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시장 공부를 하겠다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분들이 최근에 더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 뉴스 이면에 있는 진짜 뭐 예를 들면 지표가 가진 맹점을 짚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별 능력, 그러니까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독해력이 없으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네. 시장의 이면을 보고 독해를 하지 않으면 왜 그 우리 도 앵커께서는 네. 인문학을 하시니까 네. 레밍이라는 일화를 아시죠? 네, 네. 레밍이라는 네. 쥐가 주기적으로 집단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모두가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바닷가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멈추질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같이 바닷가에 들어가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숫자 조절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주식시장에 머무르는 심리를 보면은 투자자들은 그 군집 현상이 아주 뚜렷이 나타납니다. 레밍처럼.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가장 편안해하는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을 때 아주 편안해해요. 그러니까 증권 방송을 봐도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시황이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시황 안 봐도 뻔합니다. 컨텐츠, K 컨텐츠, 뭐 이제 시작이다.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보세요. 뭐 그쪽 방향이 앞으로 성장이 있건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투자자는 언제나 좋은 종목을 아주 좋은 가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이를테면은 모두가 환호하는 그런 섹터는 당연히 많이 반영이 돼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한 거 압니다. 이 얘기하면 다 좋아요. 왜? 눈앞에 확인이 되고 내일도 또 움직일 것 같고 근데 누가 옆에서 툭 쳐주는 거죠. 그래 컨텐츠야. 이 방향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투자를 하려면 내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내 마음이 엄청 편안해져요. 그래서 매수 버튼을 아주 쉽게 누릅니다. 맞아, 컨텐츠야. 그럼 이렇게요? 하루 이틀은 역시 탁월한 선택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주나 2주 지나면 이 보통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매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요. 가격이 좀 흔들리면 제가 상담 방송을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의 상담이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레밍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게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방향이 바뀌니까 불안한 거죠.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제2의 레밍이 되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되는 가격에 물어봐요. 그럼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었냐고. 그럼 불안하죠.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주 훈련된 투자자도 손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우리가 왜 전략을 쓰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인내를 갖고 기다리냐 하면은 애시당초 손절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손절이 프로 투자자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난 손절하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시당초 손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주 사람들 관심 없는 곳, 아무도 안 쳐다보고 가격이 아주 재미없는 구간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진주가 많이 있어요. 주가만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줘봐야 인기가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아니 왜냐면 흥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미가 없으니까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위한 엔돌핀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면은 내 마음은 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려면 굉장히 합리적인 논거와 데이터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최소한 투자자는 자기가 다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 저건 거짓말이다는 구별할 수 있는 그렇죠. 눈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기가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우리 이주환 수석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가면은 이 목초지고 이게 조금 지나면 여기가 이제 열린다 길이. 그러니까 내가 매년 봐왔는데 그랬다. 그래서 안내할 수 있는데 결국 실행하는 건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내할 뿐이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봐도 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언제 들어가느냐 이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 안 삽니다. 언제 사느냐? 여기 올라갈 때. 확인 다 돼서 또 모든 사람들이 레밍이 될 때. 맞습니다. 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하고 우르르 달려갈 때 거기서 사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블랙라벨 수석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레밍에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블랙라벨 전문 수석 위원님들 저희가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수석 전문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두 수석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뇌동매매하지 말아달라. 제발 그렇게 움직이는 호가창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말씀을 계속해서 월요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주에 두 분 다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장의 주도주가 앞으로 바뀔 것이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들에 올라타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땅 짚고 수영하는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주도 섹터,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주도 섹터는 어디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박 수석 위원님부터 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모든 현상은 상식에서 출발하면 좋아요. 네. 상식에서 출발한다는 건 인과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요인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 뭐 이런 거죠. 네. 이를테면은 요새 국내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금리를 상품으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치면은 이 기업한테는 제가 님이라는 넷 인터레스트 뭡니까? 네. 마진. 네. 이게 그냥 약자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수기자 마진이 네.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에는 예금 금리를 아무리 안 줘도 대출 금리가 한계가 있는데 요새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대출 중단하고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총량은 금융은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일시적으로 총량은 규제해서 줄 수 있지만 총량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요. 소위 얘기해서 님이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를 보면 본업은 이제 예대 마진이잖아요. 부수 업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업무도 하지만 네. 주된 업무 예대 마진을 보면은 뭐 은행 실적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뻔히 보여요. 근데 평가조차도 너무 싸. 뭐 그냥 뭐 퍼밸류로 이익 대비 배수를 뭐 5배수 안 드는 그 기업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투자라는 건 내 돈을 넣고 회수 가능성과 원본의 안전 가능성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아니 내가 투자한 기업이 한 5년 있으면 내 원본을 다 회수하는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제 출발을 한대. 그러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초이스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갖고 있으면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움직임이 뭐 매일 그 황금 메뚜기만 보셨던 분 상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뭐 그 투자 같지도 않는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1년의 목표 수익률을 생각할 때 작년에 제가 20% 얘기할 땐 다 웃었을 겁니다. 네. 올해 20% 얘기하면 어떨까요? 올해 20% 얘기하면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한 30% 정도는 다 죽었을 테니까 야 이제 다 원금만 하는 거 아닙니까? 20%는 결코 작은 목표 수익률이 아니고 그럼요. 이게 뒤로 가지 않고 20%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투자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홀짝 게임해서 던져가지고 먹으면 100%인데 안 되면 그냥 꽝이야. 내 돈이 다 날라가.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한 1, 2% 빠졌다 해서 밤잠 못 자는 건 뭔가 포트폴리오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은 1년에 수십 번 나옵니다. 어떤 시장도 1년에
제법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밤잠을 못 잔다면 이걸 직업으로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다. 자기 평상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삶이 무너진다면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걸 멈춰야지 거기서 계속 직진하다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정말 패가망신을 하게 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투자의 기본, 내 원금을 지키면서 지금보다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을 높은 확률로 취하는 거. 이거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정말 너무너무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1년에 꽤 여러 번 그런 기회를 줍니다. 관련돼서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런 투자를 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수석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 아까 살짝 방향성은 보여주셨거든요. 위드 코로나와 테이퍼링 관련돼서 보고 계시는 주도 섹터가 있다면. 저도 섹터를 얘기하기 전에요. 네. 반대 섹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어디로 몰리는가 그 반대에 주도 섹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개인들이 8월 31일 이후에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sektor들을 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가 뭐 저걸 누가 모를 수가 있나 다 개인들도 알만한 내용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를 과연 이제 알만한 내용인지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31일 외국인들 수급이 바뀐 이후에 그동안 개인들이 가장 매수했던 섹터를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5,400억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경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는 시세가 꺾이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돼 있던 치료제나 백신 관련 이슈가 돼 있던 종목들이 이제 떨어질 때 개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집중적으로 6,8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고 있죠. 또 다른 이제 섹터를 보면 서비스업, 카카오나 네이버입니다. 여기서 1조 한 1,400 정도 샀고 결국 이제 카카오 네이버 떨어지는데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 3조 2천억 정도 샀습니다. 결국 IT 성장주가 코로나19 테이퍼링을 앞두고 가격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 이제 떨어진 칼날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제약바이오 일부와 플랫폼이나 IT 성장주를 설마 개인이 살까라고 이 방송을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여지없이 개인들이 그쪽으로 거의 뭐 몰빵하듯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들을 제외하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이나 혹은 금리 인상 수혜주 쪽을 본다면 내용이 이제 바뀌겠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은 매수했던 안타깝지만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쪽이 결국 이제 주도 섹터를 형성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 섹터를 골고루 샀지만 그중에서도 보시면은 금융업종에 한 8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이 8천 이상 매수는 카카오뱅크를 매도한 분량을 제외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 매수폭이 상당히 확대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 매수했던 물량의 한 70% 가까운 곳이 금융업종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그건 이제 당연히 은행업종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보험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 외국인들은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박수석 의원이나 제가 어느 쪽이 주도 섹터다, 주도주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 2달간 매수했던 섹터들을 본다면은 내가 이 섹터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가. 결국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짙대에 나도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쪽에 서서 나는 시장의 주도 섹터 형성되는 쪽에 가느냐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이제 갈림길이 좀 들어왔고 네. 지금 이제 본다면 2달 정도 그 조정을 지금 거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예전에 펀드를 운영할 때 경험을 본다면 저 같으면은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흔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테이퍼링을 앞두고 가격 조정을 다 받았고 그 이후에 시장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매수할 종목과 매도할 종목을 얼마든지 선물과 프로그램 물량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매도하고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몇천억씩 쏟아지면 외국인들이 이제 저가에 여기서 받아가야 될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이고 버려야 될 종목은 공매도 환매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급등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형태가 작년 8, 9, 10월달 조정 이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언제든지 조정이 끝나는 구간에서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유도되는 섹터 쪽에 몰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수급 자체를 유심히 잘 보신다면 네. 과연 내 포트가 지금 개인들이 매수했던 이 섹터 안에 나도 포함되는가 라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저렇게 설마 뭐 당연하다는 종목. 결국에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시고 손은 좀 전에 우리 박수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짜릿한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탐욕과 이 두려움은 항상 반복된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인상적인 부분을 다시 짚어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있는 축에 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에서 여유롭게 그 모습을 관전하고 있는지 그 포인트 차이에서 계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수급으로 또 이야기를 팩트 체크를 해드리니까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는 금융 쪽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 쪽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쪽도 보고 계신 쪽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또 상식적입니다. 네. 요새 원자재가가 굉장히 좀 폭등을 하죠. 그렇죠. 이 요인은 뭐냐면 국영제와 신경제가 충돌하는 지점에선 항상 문명적 충돌이 생깁니다. 올드 이코노미와 뉴 이코노미가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혼란스럽지만 굉장히 큰 기회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네.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올드 이코노미와 이제 뉴 이코노미의 충돌점인데 네. 이걸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차트가 올드 이코노미의 캐펙스입니다. 올드 이코노미라면 이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썼던 화석연료 중심의 이코노미, 석유화학, 그 다음에 석탄, 뭐 이런 쪽, 철강 이런 쪽입니다. 이쪽의 캐펙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가장 큰 돈을 쏟아부었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네.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돈 살포가 일어났는데 캐펙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느냐? 아닙니다. 자본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소매 판매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올드 이코노미는 펀딩이 안 돼서 죽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잘 살펴봐야 돼요. 결국은 미국이 작년에는 이제 그 언택트 수요로 의해서 IT 디바이스를 이제 수요를 했다면은 이제는 보복 소비를 할 때를 기다렸는데 사실 제대로 보복 소비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가계 저축률을 보면은 미국의 그 쏟아놓은 돈이 어디로 가 있느냐? 미국 가계에 가 있습니다. 미국 가계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엊그제 그 소매 판매 지표도 좋아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저렇게 일자리도 안 가고 그러는데 뭔 돈으로 쓰냐? 미국은 이미 이전 소득을 다 해놔서 가계 소득이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저축도 충분하고 구조조정도 끝내놨어요. 그럼 보복 소비를 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은 공급망 장애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공급망 장애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럼 뭐부터 입을까요? 옷부터 받쳐 입고 가겠죠. 네. 그럼 그 OEM 업체가 어떤지를 한번 OEM 업체의 밸류체인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투자를 어프로치하면은 그냥 뭐 합리적인 기다려보면 알겠죠. 결국은. 네. 그렇게 보면은 투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다음 넥스트 주기를 우리는 예측해서 좀 들어갈 수 있다. 네.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주는 어디까지나 생각해보면 상식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두 분의 주도주 섹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함께 정리하고 가시죠.
네, 주식 투자 우아하게 좀 해보자라고 두 분의 수석 위원님께서 오늘도 굉장히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저희 블랙라벨 팀이 마련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요. 블랙라벨 팀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우아하게 하는 것인지 직접 말씀을 또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토요일에도 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라벨 팀 노란톡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블랙라벨 적어서 보내주시면 누구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상위 1%만을 위한 노란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블랙라벨 팀과 다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